안녕하십니까, 유서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것을 한나라가 재통일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한이라는 국가입니다. 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단어들을 보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그 한자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에서 나온 글자라는 거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많이 봤을 겁니다. 한나라 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재통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2년입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진나라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유방이라든지 항량이라든지. 그 항량의 조카가 바로 항우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항우, 이 초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유방, 다른 말로 나중에 한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현재 전투에서 유방이 승리합니다. 이 유방이 승리하면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한나라가 재통일하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고조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왜 알아보게 되냐면 이 한나라가 국가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진나라가 왜 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모든 후대에 등장하는 나라는 선대 왕조 또는 선대 나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고조가 이 진나라의 폭정을 조금 이제 줄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국가의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이게 뭐냐면 그 진시 황제가 전국 36군, 나중에는 42개의 군, 지금으로 따지면 포항시, 영천시, 울산시, 부산시 이런 식으로 만든 군과 현을 만들었는데, 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봉건제는 일가 친척이고 혈연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반면에, 군현제는 이 왕한테서 배신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국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바로 봉건제와 군현제를 섞어서 실시합니다. 왕이 통제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는 군현제, 그리고 멀리 있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해줄 수 있는 나의 혈연한테는 봉건제라는 것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진의 법가 사상, 주의라고 합시다. 진나라에서 법가 사상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진의 법가 사상을 조금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해 나가는데 이때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흉노가 성장을 합니다. 흉노가 어디 있는 민족이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만리장성 북쪽의 몽골 고원에서 이 몽골 고원 초원을 통합한 그러한 부족 국가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온 국가인데, 이 흉노의 묵특 선우가 이 흉노족을 완전하게 통합을 하게 되고, 이 흉노족을 비롯한 이 몽골 고원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 먹을 게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기적으로 나는 농산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밑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노가 성장하면서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한나라랑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리장성을 넘어 한과 대립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의 왕이 누구다? 바로 묵특 선우라는 사람인데, 둘이 한판 붙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통합을 하고 나서
필연적으로 흉노랑 한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기원전 201년에 백등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판 붙어요. 근데 이 백등산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바로 흉노가 이깁니다. 그래서 매우 치욕스럽게 협약을 맺게 되는데 한나라가 형이고 그리고 그 흉노족이 동생이다라는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흉노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러느냐면 이 백등산 전투를 거치면서 한 고조가 수많은 돈과 곡물과 그리고 부인,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흉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공주까지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를 평성지역에서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평성의 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는 이 흉노와 협약을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중국 대륙을 다스릴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점차 중국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이후에 해제라든지 소제를 거쳐서 문제, 경제 거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 한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수능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 특히나 모의고사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한무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무제는 저희 그 수많은 책이라든지 또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이 한무제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체제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한무제의 등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등장을 하고 나서 흉노랑 자꾸 싸우는데 맨날 돈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뭐 공주를 바쳐야 되고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한무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저 흉노랑 한판 싸우려면 내 권한이 강해야 돼 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황제권 강화 정책을 합니다. 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황제권 강화를 좀 큰 주제를 하나 붙여봅시다. 진시 황제가 만든 황제 지배 체제를 강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만든 황제 지배 체제를 강화해서 자신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먼저 뭘 하느냐? 말 그대로 황제권 강화를 하는 거죠. 이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뭐부터 하냐면 연호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럼 연호제가 뭐냐? 말 그대로 연도를 세는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2020년, 작년 2019년, 내년 2021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연도는 나를 중심으로 세겠다는 거죠. 광무, 1년 이런 식으로 나의 호를 따서 연도를 세겠다라는 명칭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다? 나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정말 광호한 표현이 바로 연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권을 당연히 강화하겠죠. 또 지방에 파견을 한 수많은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니까 요 한 고조 때 만든 이 군국제가 좀 별로 이 황제 지배체제 강화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군국제에 있는 봉건제에 의해서 형제들이 또는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땅을 분봉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5초 7국의 난이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진압하고 나서 이 한무제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9년제라는 것이 이 황제권 강화에는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9년제를 완전하게 실시합니다. 이 봉건제를 없애버리고 군국제를 없애버리고 9년제를 완전히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권을 강화하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감찰관 파견을 했고 9년제 실시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9년제 실시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느냐? 나는 힘만 믿는 황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문화주의 정책이 바로
유교의 관학화, 유교라는 학문을 관의 학문으로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유교적으로 너희를 부드럽게 다스리는 황제다. 문화적인 황제야. 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을 장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정말 대단한 임금이거든? 이런 걸 보여주려면 여러분, 왕으로서 최고의 업적이 뭐냐? 바로 땅을 넓히는 겁니다. 적극적 대외 원정을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흉노랑 싸웁니다. 흉노랑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쓰죠. 여기에 더해서 남비엣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조선도 기원전 108년, 남비엣은 기원전 111년에 멸망을 시키게 되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서역을 원정하는데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단기를 개척하게 되고 이 비단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동서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리죠. 자, 이렇게 나는 황제권도 강화했고 거기다가 문화적인 왕이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땅을 넓혔습니다. 그만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의 중심이고 연호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교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야, 내가 세상의 최고인 황제인데 하늘이 나를 임명했는데 너희들은 내 주변에서 나보다 좀 낮은 존재 아니냐? 내가 너희를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 나를 모셔라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그게 바로 책봉과 조공 형식의 외교관계입니다. 외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뭐냐? 사실은 이거 내가 황제니까 너희는 나한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 한나라가 남비엣이랑 고조선을 정복하기도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국가들도 많고 굳이 가지도 않아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말은 책봉과 조공 형태라는 것은 이 한나라에 필요한 형태였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내가 진짜 큰 형님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좀 위엄을 가지기 위해서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외교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따릅니다. 한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왜냐? 한나라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성장이 있고 정치적으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이죠. 형님 10억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래 네가 나를 형님으로 모시는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15억치 물건을 줄게. 골라봐봐.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국가들도 당연히 이 한나라랑 책봉과 조공 형태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 책봉과 조공 형태라는 동아시아의 외교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인데 예를 들면 나중에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이 40년쯤에 이 일본의 노국왕이 한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요. 그래서 금색으로 도장을 만들어줘. 한위 노국왕이라고 적혀있는 금인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3세기에는 이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위초고라는 삼국시대에는 이 위나라로부터 이제 히미코 여왕이 친, 위, 외, 왕칭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도 나름 책봉과 조공 형태를 한나라와 맺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외교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 즉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 전체가 근대로 넘어갈 때까지 등장한 이 기본적인 외교 형태가 책봉과 조공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이 등장하고 나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 다음 때 왕이나 또는 다음 때 왕이 항상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강력한 왕 밑에서는 신하들이 상당히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죽고 나서 다음 때 왕이 앞선 왕과 똑같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자신들은 계속해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고 비위를 맞춰야 되고 힘들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어린 왕이 즉위하거나 또는 이전대 왕보다 조금 약해 보인다 싶으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조금씩 틈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무제가 죽고 나서도 그러한 형태가 지속이 됩니다. 지방에서 또는 황제의 외척, 외가 쪽이라든지 또는 황후의 집안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좀 권력 있는 신하들이 조금씩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을 이 신하들한테 맡겼는데 그 신하들도 또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느냐?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호족 정치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 중에서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왕실의 힘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데 그 중에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망. 이 사람은 자기의 고모가 황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황후가 되면서 권력을 가지는데 나중에는 이 왕망, 호족 세력이죠. 왕망이 황제를 몰아내고 본인이 신이란 나라를 건국해버립니다. 이 신이란 나라를 이때가 언제냐? 기원 후 8년입니다. 기원 후 8년.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후에 신나라가 다시 망하고 한 나라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나라를 전한, 이후에 한 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르고 합쳐서 그냥 한 나라다라고 부르기도 해서 한 나라의 역사가 400년이 지속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이기도 했고 상당히 급진주의자입니다. 내가 이 신나라를 건국한 이유가 뭐냐? 저 호족들 그리고 이 황관들 뿐만 아니라 외척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나는 지켜보지 못하겠다. 이 한 나라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신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아들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왕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까지 쳐내는 저 비정함에 왕망을 돌아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하죠. 그리고 토지 국유화 정책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토지는 국가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땅이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나에게 세금을 내. 이게 기본적인 이 토지 점유 방식인데 당시에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야, 모든 토지는 국가 거야. 다 내놔. 그래서 이걸 똑바로 나누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전제처럼 그러니까 발을 정자가 아니라 우물 정자를 나눠서 똑같이 나눠주는 정전제처럼 공평하게 나눠줄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호족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무 급진적이다. 호족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 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15년 만에 진나라가 통일하고 망한 것도 15년인데 요 신나라가 만들어진 지 15년 만에 결국 호족 출신의 유수라고 불리는 한나라 왕실의 피를 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호족의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유수에 의해서 쫓겨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후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한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후한의 성립과 발전이 아니죠. 멸망합니다. 호족 지원을 받은 유수라는 사람, 당시에 광무제라는 칭호를 씁니다. 25년에 약 2년 뒤에 만들어져요.
거예요. 신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즉위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호족 연합 정권이 시작됩니다. 왜? 이 유수라는 사람, 이 광무제가 호족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호족들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호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 유수라는 사람이 호족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호족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황제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우리 옛날에 한무제께서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 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냐면 황관, 자기한테 항상 아부한 또는 자기 친척들, 외척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황관, 외척의 정치의 횡포를 부리는 전횡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호족의 토지 소유가 지속이 되면서 한나라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누가 못 먹고 못 산다? 그렇죠. 농민반란이 다수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색 두건을 둘렀다 해서 황건적의 난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진짜 이 황건적을 물리치면서 나의 이름을 알리겠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유력한 호족들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근데 이들이 이 한나라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따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력 호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위, 초, 오의 삼국시대가 전개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했다가 400년 뒤에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189년부터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나라 주변에 있었던 국가,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한나라였는데 바로 두 번째 주제로 여러 나라보다 여러 지역의 국가 발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부터 봅시다. 만주고 알고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와 그래 만주까지 가야 되겠네요. 고조선이 있었죠. 생겼다가 멸망했고 그러다가 이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초기 국가들이 등장을 했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열도. 이 일본 열도에는 그 야요이 시대부터 청동기인데요. 기원전 3세기부터죠. 야요이 시대에 여러 정치체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3세기경에 200년 되죠. 3세기경에 히미코 여왕이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다스렸는데 야마타이국을 연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들이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몽골 고원에서는
BC 3세기부터 흉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 흉노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북특선언 때 이 한나라와 경쟁했죠. 그런데 한무제 때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 몽골의 흉노는요, 참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높은 사람을 선우라고 부릅니다. 선우, 칸. 근데 선우라는 아래 좌쪽을 다스리는 사람,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 따로 둡니다. 그래서 좌현왕과 우현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몽골고원의 흉노였고요. 자,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국가가 바로 제가 이거 한 문제까지는 다 지울게요. 지우고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발랑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베트남 최초의 국가예요. 이 베트남의 방랑국을 누가 멸망시키냐면 어우락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발랑국이 멸망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안정뻥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모의고사나 이 수능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후에 이 어라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 진나라, 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었던 진나라의 관리가 이 베트남에 남비에시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남비에시 나중에는 황제라 칭하면서 중국이랑 대립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국 아까 전에 지웠던 한무제에 의해서 기원전 111년에 멸망하고, 그 뒤로부터 1000년 동안 중국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찌에 우다라는 사람이 이 남비에스를 만들게 되면서 이 베트남어의 기원이 됩니다. 즉 비엔나, 베트남 이런 식으로 이 남비에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중국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나라의 재통일부터 쭉 한나라의 멸망,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양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집중할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한무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여러 지역의 국가 발전도 한 번씩 나오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